일장대소입니다. 정치에 웃을 일 없는 정치 뉴스. 하지만 이 두 분과 함께라면 웃음 포인트 쏙쏙 잡아낼 수 있는데요. 그 재미없는 정치 뉴스도 이 두 분과 함께하면 재미있습니다. 두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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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성태 사람가사연구소 연구실장님 오셨고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날이 너무 제가 더워서. 네.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박성태 실장님도 있지만 김준호 대표님도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앞뒤로 분이거든요. 맞추셨죠? 그래서 너무 기분 좋네요. 네. 나갔을 때 뵀죠 인사. 네, 네. 네, 자주 김준호 모시도록 대표님. 하겠습니다. 네. 공교롭게 김준일 이제 대표가 평론가가 자리를 비우셔가지고요. 저희가 오늘 좀 모셨습니다. 둘이 사촌이에요. 김준일, 김준호. 가짜뉴스. 네. 아, 네. 바로 적발했습니다. 가짜뉴스. 진짜 돌리는 줄 알았네. 네. 앞으로 또 같이 이렇게 방송하실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반가워하시니까 너무 잡아보도록 반갑네.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번 주 말말말은 아무래도 또 핫한 전당대회 이슈가 있다 보니까 박성태 실장님 걸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한참 고민했어요. 왜냐면 제가 말말말을 많이 하는 건 주로 윤석열 대통령이 상식에 어긋나는 말들이 많아서 그런 말들을 꼬집어서 하는 게 저의 또 장점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말씀이 없으셔요. 외국 순방을 갔다 와가지고 와서 특별히 예. 말씀이 없더라고요. 말만 하면 그중에 반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이 없어져가지고 이걸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심평 변호사가 한 얘기인데 궁중 쿠데타. 네. 이게 중심이고요. 궁중 쿠데타.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나오는 건 궁중 쿠데타 같은 거다라고 심평 변호사가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분이 나와서 당대표 새로운 권력의 구심점이 되는 거는 궁중 쿠데타다 이런 건데 일부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궁중이란 표현. 아, 앞부분은 맞다. 네. 예. 쿠데타는 뭐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궁중이란 표현. 지금 뭐 검찰총장 출신, 대검의 부장 출신이 궁중처럼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심평 변호사가 정말 드물게 정확히 꼬집었다. 통찰이 있다. 통찰이 있다. 예. 민주주의는 없어지고 지금 조선시대의 궁중 같은 모습을 통찰력 있게 꼬집었다. 정부 여당의 모습을 그런 네, 식으로 그런 꼽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제가 쿠데타하고 생각해서 봤는데 이거 보니까 쿠데타는 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지금 딱 보면 더 커졌네. 그죠? 얼굴이. 아니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희가 보면 사이즈 말씀하셔가지고 사이즈도 맞추도록 똑같아요. 노력했습니다. 지금 근데 어떻게 보면 얼굴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쪽이구나. 한동훈 위원장이 더 큰 것 같죠? 네.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이 더 큰 것 같죠? 네. 사이즈는 똑같아요. 희한하네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리지? 이렇게 좀 정확히 가리잖아요. 그렇죠? 똑같죠? 네. 희한하네. 희한하죠? 레이아웃 때문에 그런가? 그렇죠. 얼굴을 좀 더 크게 잡았어요. 한동훈 위원장을. 뭐냐면 예, 쿠데타랑 그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 이미 시사인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둘의 권력이 이제 비슷하다라고 아. 보면 예전에 여기를 쪼만하게 만들었잖아요. 또 조만하게. 무의식의 반영이다. 권력을 네, 네. 이제 캐치하는. 그 해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바로 이제 손을 그으셨네요. 레임덕이라고 내가 주장하고 아니 있었는데 만약에 집권여당 당대표가 됐으면 이제 권력의 추가 옮겨갈 수도 있는데 아직 지금 도전하는 단계인데 그렇죠. 둘이 권력이 비슷하다고 하시는 거는 너무 한동훈에게 줄 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지금? 저는 누구한테 줄 한동훈 서는 편이죠. 거예요. 아니요. 한동훈 편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근데 이렇게 관대하게 해석하는 건 처음 보는데 아니 저는 그냥 둘이 쌈 붙이는 거예요. 싸움 붙여요? 그래요? 우리 친척도 아니고. 네. 둘이. 쿠데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 말씀이시네요. 쿠데타라는 예. 표현은 그냥 알아서 해도 되는데 궁중 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한참 진행된 우리나라의 검찰 출신들이 왕이네 왕세자니 하고 싸우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방통위원장도 얘기가 나오는데 제일 웃긴 거는 최근에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 방통위원장 관련 뭐 야당에서는 탄핵을 할 거다, 탄핵 수출할 거다, 이런 탄핵 건의를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금감원장도 얼마 전에 상법 관련돼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이분들이 다 검사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금감원장이나 방통위원장이 검사 출신이 한다. 요거는 전문성과는 많이 어긋난. 네, 네. 한 번 더 이거는
궁중이다라는 걸 상기시키는 아. 그런 얘기 같아요. 예. 참 이게 더운 뉴스라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튼 한동훈 이제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한다는 건 거의 확정된 사실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그 부분은 장수현님이 되게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친한이신가요? 아니요. 아까 왜- 친한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아니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된 정보는 다 박성태 실장님이 저한테 주시는 거라서 제가요? 예. 가짜뉴스 아니에요. 또 적발.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니에요. 기회요. 잘 아시잖아요. 몰라요. 저한테 동네 카톡 보면 지금 다 여기 적혀 있구만. 자, 지금 바로 이제 가짜뉴스 적발되는 상황인데요. 출마하겠죠. 뭐 당연히 지금 언제 출마할까, 어떠한 형식으로 할까, 어떤 메시지를 낼까 그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와서 내가 언제 출마한다고 그랬어요? 나 출마 안 해요.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뭐야 웃긴 거죠. 네. 그럼 안 네. 되지. 안 되지. 예. 출마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떤 메시지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누차 이제 장성철 소장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네. 누구랑 같이 나갈지도 구한 건가요, 그러면? 아직은 아직도요? 네. 다음 주에 출마 선언 해야 되는데. 근데 최고위원들이 누가 출마 선언을 하는지 그거를 보고 좀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최고위원 나갈래? 나랑 같이 러닝메이트로 어때? 돈은 내가 대줄 수가 없어. 우주? 예. 돈은 네가 알아서. 알아서 해야 돼. 그건 좀 생각해 볼게요. 아.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본인의 마음에 들거나 또 아니면은 하고 싶어 하는 러닝메이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섭외하는데 실패했지 않았느냐. 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번 주에 최고위원들 출마하는 분들을 보고 좀 결정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측근으로 불리는 분들 저는 이거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장수장님의 잘 아시는 분이 또 그쪽에 가 계신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잘 알면서 왜 나한테만 떠넘겨. 나도 잘 알긴 해요. 근데 누군지 예, 굉장히 댓글창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아, 계십니다. 그래요? 예. 계속 궁금해라. 안 알려주실 안 건가요? 알려나.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가까운 지난주에 쭉 밥도 먹고 만났다고 하는 분들 중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예. 지난주에 만났다는 사람. 예. 예. 최고위원에 출마해서 누가 될까?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 네. 접촉은 했지만 경쟁력이 없어 보인다. 그렇죠. 박성태 실장님 보시기에는. 예. 오. 경쟁력이 과연 셀까? 이런 의문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인지도도 좀 낮고. 그래서 물론 뭐 장동혁 전 사무총장, 지금 원내대변인이죠. 예, 예. 김영동 전 예. 비서실장 예. 이런 분들이 측근이라고 분류되지만 최고위원 나간다고 보면 될까? 이런 의문점이 좀 있어요. 오. 그러니까 런닝메이트를 구하겠지만 런닝메이트가 뛰기만 하고 나중에 메이트가 안 될 수도 있어서. 예. 아, 러닝만 하고 메이트는 예. 안 될 수 예. 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은 저는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예를 들어 최고위에서 우군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쉬울까라는 염려는 있습니다. 예.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출마를 고민했다고 장 소장님이 전해주신 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는 결정한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본인이 2027년도 대선을 나가야 되는데 아, 대선도? 예. 정치적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 예. 그의 이벤트가 과연 대선 때까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전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총선 과정 중에서 후회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재명 대표처럼 공천할 걸, 내 사람 많이 공천할 걸. 결사적으로 지금 우리 한동훈 뭐 우리 당대표 만들자, 대선 후보 만들자라고 집단적으로 옹호하고 방어하고 세력화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냥 장동혁 의원 정도가 맞아요. 한동훈이 지금 당대표 돼야지.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다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후회감도 있는 것이고 역시 정치는 세구나. 세력.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지 달 걸. 아, 그걸 후회하고 있나요? 내가 왜 그분의 말씀 듣고 내가 불출마 선언해가지고 내가 이러한 수모를 겪느냐.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뭐 한 분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후회하고 있어서 본인이 이번에 당대표가 되고 내년에 재보궐선거가 나오면 당선될 수 있는 유리한 지역구로 나가서 배지를 달고. 아, 셀프 공천 네. 하겠다고요? 네. 그런 계획까지 이미 있는 건가요? 그런 다음 지방선거 또 어쨌든 뭐 그만두더라도 본인의 영향력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공천하고 대선 후보의 길을 가겠다라는 로드맵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의 가장 첫 번째 계단이 바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오. 대통령 될 꿈이 없으면 이번 전당대회 나올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당대표 꿈은 아니겠죠. 그렇죠. 내 꿈은 어렸을 때부터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당대표가 꿈이었습니다. 요즘 이상하죠. 좀 이상하죠. 네, 많이 이상하네. 당대표가 원래 임기가 2년인데 2년. 통계로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 약 4개월 정도 했거든요. 6명 비대위원장 다 합치면. 예. 그래서 뭐 그걸 꿈꿨을 것 같지 않죠. 네. 근데 결국 관건은 이제 제2의 이준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최고위원회를 자기 러닝메이트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윤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이잖아요. 그럼 관계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본인이 안 쫓겨나고 잘 당대표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 얼마 전에 기싸움하지 않겠다라고 측의 말을 통해서 전해졌잖아요. 근데 저는 그 표현을 어떻게 들었냐면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 아, 윤석열 제가 대통령 해석할 때 신경 안 쓰겠다.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 정도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압도적인 힘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아예 해도 되는. 아, 네 해도 되는. 그리고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아, 네 하고 이제 자기 할 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본인이 이 정세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물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막 답변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우리가 상식적인 답변이 있잖아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한동훈 위원장이 대놓고 그걸 그렇게 얘기하기는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기싸움하지 않겠다는 말로 다 퉁쳐놓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에 신경 쓰지 않고 마이웨이를 한다. 불가능해요. 관계 회복은. 그 뭐 당대표가 되면 지도부 불러가지고 뭐 점심이나 먹을 수는 있겠지만 예전처럼 신뢰관계가 있는 그런 관계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과 관계 회복이 돼가지고 와 윤석열 대통령이 2인자로 다시 재등극? 본인한테 안 좋죠. 차별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리두기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전제는 사실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건데 지금 이제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분들이 이제 뚜껑 열어봐야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도 출마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상황이 꼭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우리 한번 그거 한번 해봅시다. 누구는 출마하냐 안 하냐 그거 한번 서로 얘기해. 한번 이제 쭉 리스트업을 이제 해가지고 리스트 누가 나올 것 같냐. 네. 자, 한동훈은 두 분 다. 자, 나온다. OX판 있나요? OX판 아니, 이거 할 있으시면. 필요가 없어. 자, 이걸 오로 하죠. 아, 그거 O인가요? 그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속상해할 수도 있지 아이고, 않겠습니까? 그렇구나. 예. 불경스럽다. 이게 자체가 압수수색 당할 수 있어요. 아, 네. 저희가 원래 OX 파넬이 죄송합니다. 있는데 지금 시간상 가능하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자 한동훈 나온다 하나 둘 셋 나온다. 네, OX를 해주세요. 틀렸어요. OX로 하자니까. 자 O 나경원 나온다 하나 둘 셋 오. 네 안철수는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윤상현 나온다 하나 둘 셋 아리까리. 예 아는 뭔가요? 그냥 오하긴 그렇고 그래서 아로 했어요. 아 그냥 아리까리와 아리까리 같은 됐네. 말씀. 네, 왜냐면은 세모 당대표 아니라 최고위원도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면 두 분의 전망은 세모 정도로 네, 이해하면 될까요? 아리까리. 네. 그리고 지금 또 후보군이 들었는데 유승민 전 대표 나온다. 하나, 둘, 셋. 안 나올 X. 것 같아요. 아, 두 분 다 똑같네요. 똑같지? 기분 나쁜데? 오. 내가 박 실장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왔다.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럼 가서 씻고 와요. 예. 자, 김재섭 의원 나온다. 하나, 둘, 셋. 안 X. 나온다. X. 다 똑같으시네요. 예. 김재섭 이럴 줄 의원은 알고 아까 오늘 밖에서 짰어요. 아, 어쩐지 OX 형은 하다고 어떻게 저를 생각해? 유도하시더라고요. 아니, 김재섭 의원은 그럼 최고위원 나가는 건가요? 안 나올 것 X. 같아요. 아, 그것도 아니다. 이번에는 이거는 뭐 아예 안 제 나온다. 감인데 예. 안 나올 것 같아요. 김재석. 아, 그럼 저 한 명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배현진 의원 나온다, 안 나온다? 하나, 둘, 셋. X. 에 아니, 요새 바로. 어디에 나온다는 거예요? 예, 당대표 집 밖에? 선거에. 예. 아, 당대표 가출한다고? 예. 왜냐면 박정훈 의원이 이제 추천하시기도 했었으니까요. 이제 과거에. 두 분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분은 사무총장을 하고 싶어 한대요. 누가요? 배현진 의원. 아, 배현진 의원이. 정말로 사무총장을 아, 진심으로 하고 싶어 한대요. 누구 체제 하에서요?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지금 친한계로 붙어있다. 분류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붙어있다라는 얘기가 예. 있어요. 예.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한대. 사무총장. 그럼 친한계 의원이 꽤 있네요. 근데 드러내놓고 세력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무총장 하려면 나중에 세력화 해야 되지 이제 않나요? 예. 그런 정도는 감수를 해야죠. 뭘 저는 감수해요? 한동훈 편입니다. 라고 공개적 선언할 정도 배폰이 있어야 사무총장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 그런데 사무총장이 이제 제일 요직인데 참나 이게 한 참 위원장이 막 주진 않겠죠. 말씀하실 게 있으신 것 아, 같은데요. 그래요?
나중에 대기실에서 얘기할게. 아니 이거 마지막에 우리 그럼 PD들이 이야기 다 하셔야 됩니다. 아는데. 네. 저 지금 실시간 몇 명 되면 하시겠다 이런 공약 해주시면 됩니다. 10,000명이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아, 지금 빨리 불러오셔야 될 것 만 분이면. 같은데요. 지금 장 소장님이 이제 폭로할 하나의 사실이 아닌데 있다. 뭐 장 배현진 소장님이 뭐 여권 네트워크가 강해요. 그럼요. 거기에 보수 우파 파나를 패널이신데요. 박성태 실장님이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아니요. 저는 여권 네트워크 없어요. 예. 그러면 어떤 건지 키워드만 살짝. 아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상당한 호감과 관심을 표현을 하고 있다.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현진 의원의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거기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워딩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좀 소개하기가 그러네요. 그러면 원래 배현진 의원은 친 홍준표 개였고 그다음에 친 친윤. 윤석열 개였고 지금은 친 한동훈 개가 됐다라고 근데 봐야 뭐 되나요? 이렇게 주군을 갈아타는 것 죄송합니다. 갈아타는 걸 뭐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생력이 있는 정치 지도자급이 아니면 당연히 지도자 밑에서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게 올바른 방법이긴 한데 그렇다고 또 주군을 막 또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안 바꾸는 것도 뭐 그렇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모르겠어. 저는 그냥 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리 배현진 의원이 그래도 사무총장은 안 시킬 것 같아요. 아, 안 시킬 것 같다. 네.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고 도와줬는데 나중에 왜 그러냐면 사무총장에 맞는 스타일이 또 배현진 의원이 아직은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사무총장이면 조직을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럴 스타일이 조금은 아니죠. 그냥 배현진 의원도 톡톡 튀는 스타일이잖아요. 조직 관리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도 해봤고 뭐 대검의 부장도 해봤고 조직 관리를 꽤 해본 면을 봐서는 뭐 적절한 스타일일까? 스타일상 맞질 않아요. 네. 일단 그 사무총장 MBTI가 아니야. 아, 네. 사무총장 MBTI는 뭔가요? 저 그렇게 물어봐서 깜빡 놀랐는데 죄송합니다. 자, 지금 사무총장의 MBTI는 SMCJ. SMCJ. 사무총장. 아, 예. 네. 그 정치권에 배피모가 있어요. 배피모요? 네. 그게 뭐죠? 배현진에게 피해당한 사람들의 모임. 거기 사무총장이 저예요. 아. 배피모 사무총장. 어떤 피해를 당하셨길래? 저한테 막 이제 뭐라고 막 항의하더라고요. 예. 막 전화로 막 한 30분 동안 막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 일을 왜 하냐고 막 이번에도 전화 오는 거 아닌가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배 의원 당신은 좀 선을 넘은 것 같다. 어떻게 그런 얘기까지 하냐.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막 그러길래 제가 알았다 하고 전화 끊고 페북에다가 불쾌감을 표현한 적이 있는데 배피모 회원들이 한 지금 5명 돼요. 거기서 혹시 약자로 공개해 주실 안 돼, 만한 안 돼. 분이 있나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준석 의원도 들어갈 거고. 네. 예. 거기서 하여튼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사무총장 시키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네. 배현진 가식으로. 의원의 반론을 가식으로 언제든지 들었어요. 환영하니까 혹시 출연하셔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또 장 소장님과 대화를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할걸요, 저를 아마. 네. 배현진 의원과 한동훈 전 이제 비대위원장 사이 어떤 관계 이야기를 지금 동접자가 좀 늘고 있는데요. 막판에 제 동접자를 보고 혹시라도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당권 주자로 꼽히는 또 한 명의 이름을 놓쳤습니다. 누굽니까? 원희룡 나온다. 하나, 둘, 셋. X. 악스요? 좀 당황 늦었어. 아니오라고 하려다가 예. 아니오라고 하려다가 X 하라고 하는 예. 생각이 나서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잖아요. 네. 나오겠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전 장관 같은 경우 이럴 것 같아요. 어차피 곧 바뀐다. 그때. 네. 이번 전당대회로 네. 뽑힌 사람도 결국 날아갈 것이다. 네. 라는 예측을 한다라는 건데요. 그게 누가 봐도 합리적인 예측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야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날라간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아니 네. 우리는 객관적인 전망을 하는 거니까 예.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항상 80%의 확률로 이럴 거다라는 전망을 하는 거죠. 현재 정세 분석을 했을 때 예. 이럴 거다. 예. 근데 10% 20%는 모르는 거죠. 예. 인생이란 운빨이니까. 한동훈이 되든 나경원이 되든 날아간다. 저는 나경원 양강 의원이 체제이지 만약에 대표가 않습니까? 된다면 예. 좀 오래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 네. 네. 대단히 위험스러운 지도부가 되겠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어떻게 할까? 인기 없는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님 특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본인은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친윤들이 가만히 있을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기 말을 따라줄까. 대단히 복잡한 고차방 정식에 해당되는 당대표일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옆에 정말 정치력이 풍부한 그런 사람들을 좀 같이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이번에 출마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근에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뭐 한정민, 뭐 화성에 출마했던 사람, 뭐 김혜지, 한지아, 뭐 김준호. 솔직히 이 사람들이 훌륭한 분들이지만 정치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정치력이 없는 당대표가 정치력 없는 최고위원들과 함께 여당 지도부를 꾸린다? 대단히 허약하고 위험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최고 지도부인데 조금 정치를 오래 했고 경륜이 있고 지금 당직을 맡고 있는 친윤들이 우습게 보지 않겠어요? 계속 흔들어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박성태 실장님의 예측과 말이 저는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날아간다고 얘기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여의도 주변이면 이제 서강대교 건너편 네. 이런 데서 들리는 얘기로는 너무 안핵심인 것처럼 제가 얘기를 한 거고 그런 면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중진 중에서도 몇 명이 한동훈 위원장을 도와주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대놓고 도와줄까? 그건 의문인 거죠. 그냥 얘기할 때 인사치레로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얘기한 걸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과대평가해서 듣는 건 아닐까라는 누군가 몇 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도와주기로. 그런데 정말 누가 중진 중에 예를 들어 3선 이상 중에 대놓고 도와줄 만한 중진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당원들에 대한 모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봐서는 또 이제 나경원 의원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분들은 일단 예. 한동훈 위원장이 되면 당과 용산이 대통령실이 큰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뭐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리 저는 저대로 저 얘기를 가겠습니다 해도 아예 분당을 하지 않는 한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안 돼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어대안은 아니다.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안 되고 예를 들어 그냥 관리할 수 있는 나경원 의원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꽤 있지요. 그런데 과연 그분들의 뜻대로 될까 그건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그 당원이나 지지층에도 이런 DNA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당이 좀 안 될 때 아유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돼. 너무 못해.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됐었던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대통령과 각을 세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 가지고 지금 보수층에 이런 어떤 리더십도 없고 어떻게 보면 뭐 약체인데다가 지난 선거에서 참패했던 이거를 만회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 나경원에게 표를 줄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출마에 대해서는 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배알도 없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작년에 출마하려고 했었는데 정말 친윤들이 초선 의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연판장까지 돌렸고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라는 표현까지 들었고 정말 온갖 모욕을 다 그냥 받았잖아요. 그런 거 인내심이 좋네. 나경원 의원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네요. 원형적 사고가 있어. 너그러운 마음, 네. 폭넓은 마음. 성태적 사고. 아니 나경원 의원이 예. 그 모욕을 당하고도 네네. 나중에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초선들이 와서 몇 명이 와서 나한테 사과했다. 그럼 다 용서하고. 그거 배알도 없냐, 그거에 맞는 처신이냐 그런 비판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친윤한테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비윤의 이미지가 있어서 이번에 동작에서 중도층이 그래도 뭐 나경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찍어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한 동작 고민에 어떠한 민심을 저버리고 친윤의 편에 서가지고 친윤의 허수아비 당대표가 되겠다라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까 저희가 전망하기에는 이제 나올 거다라고 전망을 했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은 이게 당선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계속 나와가지고 떨어지는 그러한 이미지를 주면 본인의 앞으로 정치적인 미래나 생명력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친윤을 등에 업고 친윤의 당대표가 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깨달음을 갑작스럽게 하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아. 저는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안 나오는 게 맞고 안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대단히 좀 이렇게 생각이 시시각각으로 많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오전까지의 여러 가지 워딩과 행보를 보면은 나오는 건데 또 갑작스럽게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나간다고 그랬어요? 네, 과거에 이제 바른미래당 탈당하던 그때 말씀하셨던 건가요? 그 얘기를 하면 진짜 16년? 나경원 예. 전 대표님께서 얼마나 기분 나빠하시는데 꼭 그렇게 좀 싫어하는 얘기를 기억을 살려가지고 얘기하시는 아니, 거예요. 겪은 것처럼 뭡니까?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때 이제 탈당 나도 뒤에 따라 하겠다. 그랬다 안 했죠. 나중에. 네. 그래서 당시 탈당했던 분들이 배신자라고 그냥 세게 욕을 했다. 아니 이게 참 정치권에 한 25년 정도 있어 보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하고 대단히 사적인 인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경원 의원과도 상당히 재미있는 사적인 인연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웃었어요. 어떤 인연이시죠? 아니 그때 옛날에 한번 당대표 이준석 당대표 됐을 때 당대표 출마했었잖아요. 그때쯤에서 이제 제가 나경원 전 대표가 한번 보자고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한번 만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서포트를 잠깐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나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저는 나와서 크게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왜냐면 손해볼 게 많죠. 아니 일단은 서울시장 정도를 노리는 건데 네. 나온 다음에 그 뒤로 나중에 뭐 대선 주자 이건 뒤에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정도인 것 같은데 다음 지방선거에서.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당심이 많이 가 있지만 당원이나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 있지만 대통령과 너무 갈등만 세우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심을 가져가면 일정 포션만 나경원 의원이 되면 지금은 선수가 많은 그냥 중진이라고 했지만 예전에 빠루 했던 원내대표 빼고는 별게 없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저는 한 30%만 득표를 해도 본인의 체급을 숫자로 증명해 줄 수가 있죠. 연판장 때 밀리고 암소리 못하고 툭툭툭 하던 거에서 그래 나도 사실은 하나의 구심점이야 라는 거를 지더라도 저는 입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했는데 뭐 엄청나게 뭐 20% 미만이 나온다. 그러면 말짱황이지만 어느 정도 포션만 해도 나경원 의원이 그러니까 한동훈의 대한 세력으로 어떤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그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나온다면 그런 계산이 되지 않을까. 저도 있어요. 제가 충분히 대한 세력이 왜냐하면 나중에 한동훈 위원장이 실수할 수도 있고 뭐 할 때 제가 그 대한 세력이라는 걸 증명하는 하나의 장치로 네.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후보가 별로 출마 안 하면 우선 토론회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기자적 관점에서는 있긴 합니다. 이게 서로 조금 주고받으면서 어떤 질문들도 하고 이렇게 공격 포인트가 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오히려 어대안이라고 막 얘기가 되면 다른 후보들이 많이 안 나온다면 1대1 구도가 된다면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손해볼 일이 없죠. 뭐 완전히 9대1, 8대2 최소한 뭐 조그만 7대3만 돼도 손해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야기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장 소장님이 준비해 오신 말말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괜찮아요. 예. 지금 장 소장님 준비해 오신 말말말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장 소장님 말씀 마지막에 해주실 것들 저희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많이들. 10,000분 되셔야 되는데. 만분 빨리 좀 많이 모시고 근데 이 와주시면. 얘기하면 또 이제 에이 나 안 볼란다 그래서 다 나가실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의 애완견 기자분들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여기 오기 전에 한 1시간 반 정도쯤에 이재명 대표가 해명하는 글을 올리셨는데 그 해명의 글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말이 뭐가 틀려? 이거로 읽혀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불리한 기사를 쓰거나 유리하지 않은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검찰의 입장을 받아서 쓰는 기사 그런 기자들을 애완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재명 당대표의 언론관이 상당히 좀 위험스럽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좀 그런 언론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전에 경기도지사 당선이 됐을 때 인터뷰를 하다가 시간이 좀 길어지고 원치 않는 질문이 나오니까 예의가 없다 끊어버리라고 하면서 생방송 중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치인이 과연 언론을 존중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비판을 한 여러 가지 사안은 팩트 체크도 제대로 된 것 같지 않고 자기에게 상당히 유리한 쪽만 취사 선택을 해서 언론인과 기자들을 공격하는데 이용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더 큰 문제는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기자 출신 민주당의 의원들이 옹호하는 발언을 보고 야 이거 민주당 정말 큰일 났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말말말로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말을 골라왔습니다. 진행 좀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목이 기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직 기자로서. 또 얘기를 했죠.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다. 부적절한 표현이고 주말에 어디서 얘기했어요? 정치인사에서 얘기했어요. 그러셨구나. 정치인사에서 그 과한 표현이다 그러면서 이건 부적절한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이건 양측의 주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안부수 씨에 대한 판결문 그거까지 설명이라고 이것도 저희 어차피 해석인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고 근데 그 뉴스타파가 계속 보도한 건데 저는 뉴스타파가 그렇게 의혹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건 뉴스타파의 의혹제기인 거고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 기사 쓰는 것도 검찰의 공소장이고 양측의 의견이 있는 거예요. 주장이 있는 거. 그런데 그거를 법조 기자가 예를 들어 법조는 공소장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라고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스트레이트로 그것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애완견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미 다른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도 왜 그 대북 송금 문제가 쌍방울의 주가 조작이라고 안부수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또 국정원 문건에도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경기도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이제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됐는데 이걸로 보느냐. 근데 저는 얘기한 게 그냥 이 두 개가 배치되는 건 아닐 수 있다. 그거는 이제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만 주가 조작을 위해서 경기도에 대북 사건도 필요하다면 쌍방울이 그것도 같이 연루시켜서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법원이 나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명확히 그걸 알고 승인해 주냐 이건 따로 판단 그게 쟁점인 거지. 안부수 판결문의 주가 조작의 표현이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라는 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경기도는 아무 상관이 없냐? 상관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어떤 기자들이 또는 언론에서 일부의 언론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여러 언론들이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뭐 애완견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올백 문제랄지 또는 최상병 특검이랄지 보수 언론들도 얘기를 하고 수많은 언론들이 많이 썼잖아요. 디올백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쓰고 애완견이 그럼 그렇게 쓰겠어요. 네.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전 직장에서 언론계 있을 때 저는 이제 그런 태도를 좀 견지했는데 권력에 대해서는 좀 더 권력이 힘을 갖고 있으니까 좀 더 비판적 태도를 갖는 게 맞다. 예를 들어 7대3, 8대2 정도로 저도 이제 앵커 브리핑을 할 때 그런 걸 좀 비중 조절을 했어요. 그렇다고 다 여기만 하면 이쪽 야당에는 이런 없으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공정한 모습도 보여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긴 했는데 실제 예를 들어서 뭐 지난 2월부터 쭉 언론의 어떤 흐름을 보면 민주당이 공천 파동이 있었을 때 민주당 기사가 많이 나갔죠. 그건 잘못했다고 보고 그게 이슈가 되니까 많이 나갔던 거고 그럼 3월부터 쭉 보면 이종섭 대사의 호주론 황상무 수석의 회칼 발언 그다음에 대파 발언까지 자 3월 4월 총선까지는 거의 기사의 90%가 대통령과 여당 관련 기사였어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 기사였어요. 아마 쭉 보면 주요 매체들을 보면은 그쪽 흐름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럼 왜 안견이면 그렇게 네. 주의를 물어 뜯으려고 했겠냐. 더군다나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그렇게 인식하는 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제가 갑자기 목이 메어가지고 아마 길게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저 그거 네. 신경 안 쓰고 그냥 말하고 싶어서 저를 길게 한 배려해 주신 줄 알았는데, 건데. 네, 아니,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간지러워가지고 중간에 좀 계속 긁으세요, 쿡쿡거렸는데요. 네. 근데 아무래도 또 박성태 실장님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최근 페이스북을 인용해 주셨잖아요. 네. 거기 또 손석희 앵커 이야기가 네. 인용되어 있어서 네. 함께 오래 일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박 실장님 하면 손석희 앵커와 같이 이제 나왔던 기자로 기억을 하시는데 비디오 때문인가요? 네.
곧 돌아오신다라는 기사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애완건과 손석희의 랩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손석희가 그리고 보수 언론이 말하면 괜찮고 내가 말하면 문제가 있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예.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앵커 브리핑이 저도 기억이 나고 이제 손석희 앵커가 뭐 저희 때 이제 사장이니까 손석희 사장이 그러니까 언론학 그 석사고 교수도 하셨죠. 네, 교수도 하고 대학에서 그래서 가르치시고.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한 건데 당시 이제 와치독 뭐 랩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건 권력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좀 더 가져야 된다. 안 그러면 랩독이 된다. 애완견이 된다. 이런 맥락으로 쓴 거지 구체적 사례에서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야. 근데 자꾸 언론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권력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강조한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든 재판에서 양쪽의 주장이 있는 건데 이 한쪽 주장을 많이 안 실었다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애완견이다라고 보는 거는 좀 과했다. 부적절했다. 뭐 좀 과한 게 아니라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한 비판 언론단체들이 다 성명을 냈거든요. 이거는 언론에 대한 뭐 협박이고 망발이다라는 성명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약간 과했긴 과했는데 근데 예전에 손석희 앵커도 했었잖아. 난 사실 그런 맥락이었어. 그리고 애완견이라는 게 너희들은 개야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건 미디어학에서 얘기하는 그냥 용어야라는 쪽으로 이제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건데 그러고 하면서도 조금 뭐 과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개에 비유하는 게 기분 나빠요? 새에 비유하는 게 기분 나빠요? 저요? 네. 전직 기자로서. 전직 기사여서 다 기분 나쁘긴 한데 저는 사실 또 크게 기분 나쁜 건 흘려들어서 크게 기분 나쁘진 않아요. 야,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빠져나가나? 소신을 지키시오. 아니 둘 다 기분 나쁘죠. 네. 둘 다 기분 나쁜데 크게 뭐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당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 해명에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던데 핵심 증인 안부수 씨가 왜 증언을 바꿨냐. 뉴스타파의 보도에 의하면은 딸에게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뭐 주택을 사준 다음부터 바꾼 거 아니냐. 왜 그거는 왜 보도 자꾸 안 하냐 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에 의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부수 씨도 자신이 이 입장을 바꾸고 증언을 바꾼 것이 아니 제가 뭐 사실대로 얘기 안 한다고 그래서 뭐 그게 뭐 옳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게 뭐 방법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남들 속일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 증언을 바꿨어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부수 씨가 뭐 주택을 사줬다라고 바꿨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본인이 입장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정원에서는 이 대북송금이 쌍방울의 주가 조작 때문에 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 1심 판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그 증언을 한 이모 씨라는 사람의 증언이 불명확하고 안기부가 아니 국정원이 그거를 어느 정도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다. 그 사람의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믿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김성태 회장의 말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라고 결정한 거 아니에요. 법원의 판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검찰에 대한 비판을 계속 이걸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뭐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 항소했으니까 또 2심에서 다툼의 여지가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 쪽에서 항소했으니까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 아니 지점은 되는데 네. 지금 검찰만 계속 공격하잖아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고 막 그거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검찰에 대해서는 저는 야당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검찰의 특수부에 잠깐 있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이제 특수부에 있다가 지청에 가서 선거 사범을 이렇게 수사를 했었대요. 갖고 막 정말 의욕적으로 다 잡아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배가 딱 얘기를 하더래요. 야, 우린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은 물론 여기에 혐의가 있으니까 다 잡아들겠지만 공안부 이제 선거사범도 공안부에 있었는데 공안부에 있던 선배가 했는 얘기는 그럼 여긴 아예 없겠냐. 여기만 다 하면 여기 물론 혐의가 있으니까 털어 이건 맞는 것 같지만 여기만 다 하면 어떻게 보면 선거에 개입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 공안부는 그런 걸 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특수부는 그냥 앞장 가리고 무조건 눈에 보이는 건 다 잡아 이런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 보면 중요 선거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옛날에 뭐 DJ 때도 그랬었고 검찰이 이거는 선거 지난 다음에 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다 하고 뭐 예를 들어 압수수색이나 기소하는 거나 이쪽만 다 터는 모습 이런 거는 더구나 또 여사 문제도 안 하고 그러면 공정하지 않게 보이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그런데 특검까지 해서 뭐 검찰을 하자. 이거는 입법기관에서 권력을 어떻게 보면 그 야당 대표를 해서 쓴다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거는 과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앞서 이제 주가 조작이랄지 또는 그 안부수 씨의 딸 오피스텔 얘기를 했는데 안부수 씨의 딸 오피스텔 얘기도 저 그 기사를 다 보고 했는데 물론 그렇게 뉴스타파가 보도한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그래서 딱 했다. 안부수 씨랑 김성태는 상당히 오래된 관계거든요. 안부수 씨가 그 대동강 맥주 사업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대북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던 브로커입니다. 그래서 김성태가 대북 사업을 할 때 접촉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오래된 관계가 있는데 증언을 바꾸라고 해서 오피스텔 하느냐 이것과 그냥 직접적으로만 연관시키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언론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의혹 제기하는 언론도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라는 건데 어느는 이건 합리적인 의심을 볼 수 있지만 또는 근데 그냥 원래 가깝고 친한 사이니까 어렵다고 하니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돈 많은 김성태가 당시에는 돈이 많았던 지금은 추징이 다 돼야 되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주 직접적인 연관관계만 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시각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이렇게 시청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의혹들과 관련해서 무작정 이재명 당대표를 옹호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 과정 중에서 지속적으로 대북사업, 대북송금은 이재명 당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몰래 한 거다. 나에게 보고도 안 했다. 이화영 부지사가 한 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런 식의 해명을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2018년도 10월 25일 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하나의 글을 올리면서 기사를 첨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읽어드릴게요. 이화영 평화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경제 변형을 이뤄나가는 길에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내달 경기도 국제회의에 북 최고위급 참석, 이재명 방북 논의. 본인이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보고를 안 받았다고요?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옹호하고 해명할 거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 듭니다. 부분도 이제 재판 기소가 됐으니까 아마 1심에서 이재명 대표 변호인들이 다투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는 해명을 못해요. 제가 지금 몇 번째 지금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명을 못한다니까요. 네, 근데 찾아보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는 하겠죠. 작년에 네.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재판부에서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의자의 인식 정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대북 북한을 가고 쌍방울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들었겠지만 그래서 두 번의 전화 통화가 있는데 아이고 뭐 고생하십니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정도의 대화가 오갔잖아요. 그래서 쌍방울이 뭐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방북 비용을 북한 측에서 요구를 했고 경기도가 돈을 줄 수 없으니 이건 쌍방울이 환측에서 대신 내주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대표님을 위해서 내주는 겁니다. 라는 정도가 있어야 이거는 삼자뇌물죄가 전 성립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보고를 받았느냐 그건 모르겠죠. 근데 물론 뭐 의심할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이재명 당시 지사도 대북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더구나 그 정도 되는 일을 이화영 부지사가 단독으로 했겠냐 다 보고하지 않았겠냐 의심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의심할 수 있다는 것과 그게 맞아라고 그래서 유죄를 받아야 되라는 건 별개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꼭 그럴 거야라고 어느 정도 의심할 여지 없이 생각할 수 있냐?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했을 수도 있는 구체적인 건 따로 그런 대북 송금이랄지 그러니까 300만 달러 방북 비용이랄지 이런 것들은 보고 안 하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지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발언뿐만 아니라 이제 사법 리스크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다음 주에도 연속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건 아마 이번 주에 끝날 것 같아서 끝으로 뭡니까? 요걸 좀 질문하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금요일에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거기에 참석하는 이제 입법 청문위원이라면 뭘 좀 물어보고 싶은지를 끝으로 하나씩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청문위원들이 참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 의심의 정황들이 없어서 네. 누구한테죠? 그 사실은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 안 나오니까. 청문위원들이 선정한 증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대통령은 대통령이 안 나오니까. 예. 아니 안 나오는 게 저희가 아니라 계속 애초에 궁금한 예, 건 예, 그렇죠. 선별이 안 애초에 제일 돼가지고 궁금한 건 그거 아니에요? 예. 왜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그렇게 여러 번 전화까지 하고 뭐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인 건 일단 대통령이 경로했기 때문에 움직였겠죠. 그런데 대통령은 왜 그렇게 임성근 사단장을 챙기려고 했지? 라는 부분인 거죠. 네. 네. 그 부분 내일 나오는 저희 김종대 전 의원님께서 상당 부분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또 네.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 나서는 의원들도 상당히 궁금해하고 여러모로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의심들은 있죠. 의심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뭐 누가 뭐 우리가 뭐 그냥 설로선 얘기하지만 뭐 여사의 부탁을 받았다는 등 뭐 예를 들어서 설이에요 이건.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개적인 자료에서는 거기에 대한 정황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황들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청문위원이면 이걸 물어보겠다. 이종섭, 김계환, 임성근 이 증인에게 안 창피해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 얘기를 묻고 싶어요. 본인 휘하에 대한민국 청년 장병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나는 몰랐어요. 나 아니에요. 나 책임 없어요. 라는 비겁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군인 상관으로서 아니면 그 청년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으로서 그렇게 무책임하고 비겁한 모습 보이는 것이 부끄럽지 않냐고 묻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근데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근데 임성근 전 사단장은 다섯 명 나온다. 이렇게 아니 지금 보도가 나온다고 나왔는데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못 나가게 할 것 같고 본인들도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나가다가 우리 거의 취조 수준인데 여당원들 안 나오면 우리 일방적으로 야당원들한테 당하겠는데 안 나가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나는 안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끝에선 결국엔. 경호명령을 해도 예. 그럼 본인이 다 오로지 법률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또 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차원에서 고소고발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여야 합의로 이렇게 고소고발하는 거거든요. 이게 일방적으로 한 당이 주장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고발하는 게 그런 전례나 관례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쉽지가 않을 것 지금 같다는 아주 생각이 많은 들고. 일들이 전례와 관례가 없기 때문에 네. 고발하긴 고발할 것 같아요. 네. 안 하면. 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은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훈 대령께서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텐데 어쨌든 그 세 명의 핵심 증인이 나와야 여러 사실을 밝힐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와서 말실수하면은 그게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오고 못 나가게 할 것 같아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이야기할 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생겼네요. 예. 전망들이 맞는지. 예. 알겠습니다. 혹시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예. 저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 정치인들은 누구나 다 비판을 받아야 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비판한다고 해서 다른 생각과 다른 판단을 하시는 것은 조금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여러 얘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애완견이라는 발언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을 향해서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진보진영 지지자분들은 어이구 잘했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겠냐. 뭐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감사해요. 네. 오늘도 두 분의 열띤 이야기 덕분에 또 박장대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나. 진짜 이었나? 그랬어요? 제가 오늘은 질문으로 좀- 했네요. 이었나? 오늘은 좀 그렇겠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는 정말 더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의문형으로 끝내버렸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조용해. 그러니까 진짜 그거 할 말이 없어요. 외국 예. 나가지 말고 지금
외국 나온 그 피로감 때문에 얘기를 못 한대요. 네. 그래요? 본격 윤석열 대통령 등장 기원 방송으로 그러면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분전 뉴스 6월 18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보도석에는 김정민 변호사, 박정훈 대령의 법률 대리인이죠. 이분과 함께 올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미리 청문회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